같은 집인데 왜 결론이 다를까요? 지난 영상에서 5억 원에 산 아파트가 25억 원이 된 사례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질문 드렸습니다. 계속 보유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교환을 검토하시겠습니까? 오늘은 그 질문에 실제 숫자로 답해 보려 합니다. 같은 집 한 채를 두고 세 가지 선택지를 나란히 놓아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대로 보유하는 경우입니다. 두 번째는 지금 비슷한 가격대 집과 교환하는 경우입니다. 세 번째는 지금 매도하고 다른 집으로 갈아타는 경우입니다. 똑같은 5억 원 취득가입니다. 똑같은 25억 원 현재가입니다. 그런데 선택에 따라 10년 뒤 손에 남는 돈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차이를 만드는 것은 2028년과 2029년입니다. 내년부터 시작되는 세제 개편에서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차익 공제에 새로운 한도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2028년에는 20억 원, 2029년에는 10억 원. 이 숫자가 공제 한도라는 점을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값이 아니라 공제받을 수 있는 차익의 상한선입니다. 이 한도가 왜 무서운지는 계산을 해봐야 체감이 됩니다. 말로만 들으면 그냥 세금이 조금 오르나 보다 하고 지나가기 쉽습니다. 하지만 실제 숫자를 넣어보면 그 격차가 결코 작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상의 사례를 통해 세 가지 선택지의 실제 세부담을 직접 비교해 보겠습니다. 물론 실제 세금은 보유기간과 거주기간, 1세대 1주택 여부와 각종 공제 요건에 따라 사람마다 다르게 계산됩니다. 오늘 제시하는 숫자는 이해를 돕기 위한 단순화된 가정입니다. 정확한 세액은 반드시 세무 전문가와 개별 상담을 통해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럼에도 이 비교가 의미 있는 이유는 방향성 때문입니다. 같은 집을 두고 언제 세금을 정산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얼마나 달라질 수 있는지 그 흐름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의 핵심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똑같은 취득가와 똑같은 현재가를 가진 집이라도 선택하는 시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선택지부터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선택지입니다. 계속 보유하는 경우입니다. 김 씨는 지금 25억 원짜리 집을 그대로 가지고 있기로 합니다. 10년 뒤 이 집을 팔 계획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10년 뒤 집값이 35억 원이 됐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 양도차익은 취득가 5억 원을 기준으로 30억 원이 됩니다. 여기에 2029년 이후 새로운 공제 한도가 적용된다면 차익 30억 원 가운데 공제받을 수 있는 부분은 최대 10억 원 수준으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나머지 20억 원에 대해서는 누진세율 구간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현행 기본세율은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6%부터 45%까지 올라갑니다. 차익이 클수록 높은 세율 구간이 넓게 적용된다는 뜻입니다. 정확한 세액은 개별 계산이 필요하지만 방향은 분명합니다. 30억 원이라는 차익 전체가 과세표준 계산의 출발점이 됩니다. 두 번째 선택지입니다. 지금 비슷한 가격대 집과 교환하는 경우입니다. 김 씨는 올해 25억 원 상당의 다른 집과 자신의 집을 맞바꾼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 시점에서 기존 5억 원과 현재 25억 원 사이 차익 20억 원이 정산됩니다. 지금 기준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아직 새로운 공제 한도가 시행되기 전입니다. 그리고 현재 적용 가능한 장기 보유 특별 공제도 함께 반영될 수 있습니다. 김 씨가 20년 이상 이 집에 거주했다면 공제 비율이 높게 적용될 여지가 있습니다. 물론 이 경우에도 당장 양도세를 내야 하고 새로 취득하는 집에 대한 취득세도 발생합니다. 취득세율은 주택 가격과 조건에 따라 다르지만 통상 1%대에서 3%대 수준이 적용됩니다. 25억 원 상당의 집이라면 취득세만 수천만 원에서 1억 원 안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지점이 나옵니다. 교환 이후 새로 취득한 집의 취득가액은 25억 원 수준으로 새롭게 형성됩니다. 10년 뒤 이 집이 다시 35억 원이 됐다고 가정하면 그때 계산되는 양도차익은 25억 원을 기준으로 한 10억 원입니다. 30억 원과 10억 원 같은 10년 뒤 시점인데 과세 대상이 되는 차익의 크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세 번째 선택지입니다.
지금 집을 매도하고 다른 집으로 갈아타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교환과 비슷한 효과를 가질 수 있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20억 원의 차익을 정산하고 매도 대금으로 다른 집을 다시 취득하는 구조입니다. 다만 교환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매도는 매수자를 구해야 하는 거래입니다. 지금처럼 고가 아파트의 매수 심리가 위축된 시장에서는 원하는 가격에 원하는 시점에 팔리지 않을 위험이 있습니다. 반면 교환은 서로 조건이 맞는 상대를 찾으면 매수자를 기다리지 않고도 거래를 완결할 수 있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세금 측면에서는 매도 후 재취득과 교환이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다만 매도 후 재취득 과정에서 거래 공백기가 발생할 수 있고 그 사이 시장 상황에 따라 원하는 집을 원하는 조건에 구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제 세 가지 선택지를 나란히 놓고 보겠습니다. 계속 보유하는 경우 10년 뒤 30억 원의 차익 전체가 새로운 공제 한도의 제약을 받습니다. 교환하거나 매도 후 재취득하는 경우 지금 20억 원의 차익을 먼저 정산하고 10년 뒤에는 10억 원의 차익만 다시 계산 대상이 됩니다. 물론 지금 세금을 낸다는 것은 그만큼 현재 현금이 줄어든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비교에서 꼭 짚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세금을 적게 내는 길이 반드시 더 유리한 길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지금 당장 필요한 현금이 있는 상황이라면 세금을 먼저 내는 선택이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여유 자금이 있고 장기적인 자산 계획을 세우는 상황이라면 지금 차익을 정산해 두는 편이 10년 뒤에 부담을 줄이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핵심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같은 30억 원의 차익이라도 언제 어떤 방식으로 정산하느냐에 따라 과세 대상이 되는 금액 자체가 달라집니다. 그렇다면 이 계산에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은 무엇일까요? 문제는 세율이 아닙니다. 모두가 놓친 진짜 포인트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거주 요건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세 가지 선택지는 모두 한 가지 전제를 깔고 있습니다. 바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과 장기 보유 관련 공제 요건을 충족한다는 전제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 학군 때문에 집을 여러 번 옮긴 경우입니다. 또는 부모님 봉양을 위해 일시적으로 2주택을 보유했던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이 연속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장기 보유 특별 공제 비율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같은 20년을 보유했더라도 실제 거주기간이 짧다면 공제받는 폭이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교환이나 매도를 검토하기 전에 반드시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내 집의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이 세법상 어떻게 인정되는지입니다. 이 부분을 확인하지 않고 단순히 취득가와 현재가만 놓고 계산하면 실제 세액이 예상보다 훨씬 크게 나올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놓치기 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거래 비용입니다. 교환이든 매도든 취득세와 양도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법무사 비용, 중개 수수료, 감정평가 비용까지 모두 실제로 지출되는 돈입니다. 25억 원 상당의 거래라면 이런 부대 비용만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1천만 원 이상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절세 효과를 계산할 때 이런 부대 비용까지 함께 넣어야 진짜 실익을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입니다. 바로 시장 상황입니다. 지금 살펴본 계산은 어디까지나 세금만 놓고 본 비교입니다. 하지만 실제 거래는 시장 상황과 함께 움직입니다. 교환할 상대를 구하는 일도, 매수자를 구하는 일도 지금 같은 거래 위축기에는 생각보다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세금 계산은 숫자로 명확하게 나옵니다. 하지만 거래가 실제로 성사되는 시점은 숫자로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서두르다가 원하는 조건보다 불리한 상대와 거래를 서두르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지점입니다. 세금 계산만 완벽하게 해놓고 거래 자체를 서두르다가 오히려 손해를 보는 경우가 현장에서는 적지 않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결론은 단순합니다. 지금 계산해 본 세 가지 선택지는 어느 것이 정답이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 집의 정확한 취득가와 정확한 보유 거주 기간,
그리고 지금 필요한 현금 규모를 먼저 확인한 뒤에 세 가지 선택지 중 내 상황에 맞는 방향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핵심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계산은 숫자로 끝나지만 선택은 내 상황과 시장 상황을 함께 봐야 끝납니다. 오늘 살펴본 세 가지 선택지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계속 보유하는 길, 지금 교환하는 길, 지금 매도하고 다시 취득하는 길, 세 가지 모두 장단점이 뚜렷합니다. 계속 보유하면 지금 당장 세금과 취득세를 낼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공제 한도의 제약을 받는 차익이 계속 쌓여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정산하면 미래의 세부담을 줄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당장 목돈이 필요하고 거래 자체가 성사되지 않을 위험도 있습니다. 정답은 없습니다. 각자의 현금 흐름, 각자의 보유 거주 기간, 각자의 매도 계획에 따라 다른 답이 나올 뿐입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2027년과 2028년 그리고 2029년이라는 시간표가 이미 정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시간표를 알고 준비하는 것과 모르고 지나가다가 갑자기 마주하는 것은 같은 세금이라도 전혀 다른 무게로 다가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지금 세금을 내더라도 확실하게 정리해 두시겠습니까? 아니면 조금 더 지켜보며 시장과 제도의 변화를 기다리시겠습니까? 정해진 답은 없습니다. 다만 그 선택을 하기 전에 내 집의 취득가와 보유 거주 기간을 정확히 확인해 보는 것에서 모든 계산이 시작된다는 점만은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장기 보유 특별 공제가 장기 거주 소득 공제로 바뀌면서 거주하지 않고 보유만 한 집주인들에게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만드는 힘이 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